네, 안녕하세요. 한국 퀴어 영화제 프로그램 팀의 이시마입니다. 모니카 트로이트 특별전의 영화 젠더너츠와 젠더레이션 퀴톡에서 같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손님으로 루이님을 모셨습니다. 루이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트랜스젠더 퀴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퀴어 인식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에서 한국 퀴어들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영화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볼 영화가 젠더너츠랑 젠더레이션 두 편인데 이걸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젠더 노츠는 1990년대 트랜스젠더 정치가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젠더 규범을 문제 삼고 그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다른 삶을 어떻게 급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작업을 담고 있다면 젠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트랜스젠더 큐어의 삶과 고민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로 봤고요. 사실 이 두 영화는 같은 감독이고 출연진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매우 다른 영화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간을 공간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20년을 흘렀고 그래서 저는 젠더 너츠에 나온 이들이 다시 젠더레이션에 출연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20년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트랜스젠더 퀴어에게는 무척 간절한 일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늘 지금 알고 있는 트랜스, 오늘 어디선가 만났던 혹은 다른 자리에서 만났던 트랜스들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우리에게 살아감으로써 살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어떤 미래나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최근에 더욱더 간절하게 생겼는데 그런 욕심들이 간절하게 있는데 젠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저의 바람이 한편으로 담겨 있기도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출연자 모두가 트랜스는 아니지만 트랜스가 늙어가는 모습, 20년 전의 모습과 20년 후의 모습을 같이 봄으로써 어떻게 늙어갈 수 있는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20년 뒤인 젠더레이션에는 다들 주름살도 늘고 그 표정도 좀 더 깊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 늙어갈 수 있음 뭐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주는 어떤 위로가 있기도 했고 이렇게 늙어가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이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점은 이 두 다큐멘터리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샌프란시스코라는 장소의 이동이기도 하고 몸이라는 장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것은 미국 역사에서는 퀴어 운동과 퀴어 이론, 그리고 트랜스젠더 퀴어 운동과 트랜스젠더 퀴어 이론이 동시에 매우 급진적으로 부흥했던 시기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트랜스젠더 퀴어 정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고 급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사실 그 이전의 시간부터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퀴어들이 위험할 때 미국 사회에서 자기 고향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위험할 때 도망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서 늘 캘리포니아 혹은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되었고 실제 젠더 노츠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습도 트랜스로 사는 삶 그리고 기존의 젠더 규범을 급진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실천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작동했고 그래서 1990년대 나왔던 다른 텍스트들을 봐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주는 어떤 에너지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조금 더 기존의 규범에서 더 벗어난
그리고 기존의 규범이 억압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들을 어떻게 더 폭로해 나갈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반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개발되었고 그 IT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모이는 곳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텐더레이션에 출연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가 너무 개발되어서 비싸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여기서 그 집값이 도대체 얼마냐고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원룸에서 지내기 위한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지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핫한 곳, 그다음에 IT 개발 혹은 새로운 최신 산업들이 부흥하면서 매우 많은 자본이 도래하는 곳으로 변하면서 이곳은 이제 내가 비규범적인 젠더 실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몸에 집중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변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젠더를 탐색하는 실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많은 출연자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과 젠더의 관계를 둘러싼 고민이 자본주의, 경제개발, 그리고 정치체제와 긴밀히 엮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드는 새로운 고민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젠더레이션에 출연한 이들은 이 젠더 노츠에 출연했을 장치와 달리 젠더를 자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 몸이 배치되는데 이 사회 체제, 이 경제적인 체제 혹은 정치적인 체제 내에서 어떻게 몸이 다시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분노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더 이상 급진적인 기업 공동체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는 점이 매우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영화를 볼 때 이런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젠더 정치를 둘러싼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바로 이 지점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젠더너츠, 즉 젠더 항해자에서 젠더레이션으로 제목이 20년 후에는 바뀌었는데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계속 그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너츠에서 젠더레이션이라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다가 이 젠더레이션은 어떤 의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샌디 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 젠더레이션 인터뷰 후반에 보면 샌디 스톤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특정 정체성의 정주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탐색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젠더 노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인터뷰 후반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젠더 노출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젠더화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나라는 어떤 일차적인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출연자가 그렇다면 모두 젠더레이션을 매우 단순하게 이해하면 뭐 젠더화되었나? 뭐 그런 식으로 독해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여기 젠더레이션에 출연하는 그 이들이 모두 젠더화되어서 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정된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실 많은 출연자들이 그 젠더 노츠에서 말하지 않았던 훨씬 폭넓은 의제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테면 애니 같은 경우에는 반전 운동과 환경주의 운동을 연결해서 본인이 이 그 성적 교육자의 섹슈얼 교육자이기도 하고 혹은 포르노그래피에 출연했던 인물이기도 했던 그 경험들을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스태포드 같은 경우에는 트럭 운전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삶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은 젠더의 에이션, ATION, 이 에이션을 붙였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요.
리레이션이 사전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상태나 결과를 의미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 상태, 어떻게 된 결과들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젠더와 관련한 논의, 그리고 젠더 노출에 참여했던 이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속에 살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이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계속 떠나게 되는데 그때 계속 하는 이야기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결과들로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말로 많은 퀴어들이 혹은 비규범적인 존재들이 이주민들이 혹은 비백인들이 다양한 하층 계급들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배 규범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들이 살았던 이 공간이 갑자기 핫하고 그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서 해석되면서 정말로 완전 재개발되고 도시로서 빌딩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 그래서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데 젠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래서 발음이 매우 다르지만 뭔가 억지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공간이 어떻게 다시 규범화되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난 이들이 어디로 떠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가. 스태포드 같은 경우는 아예 고속도로의 옆 어느 허벌판에서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랬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새로운 공간을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말로 샌프란시스코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머물 곳이 없는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간을 다시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와 같은 고민들을 모두 좀 함축하는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과잉 해석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좀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퀴어들의 공간이었던 샌프란시스코가 자본에 잠식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여기서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애니가 젠더너츠에서 세상 어느 것보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이며 세수만큼 젠더가 있다라고 표현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0년 후에 여기는 더 이상 퀴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공간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처럼 퀴어적 공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편화되었다는 점이 전 좀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이제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이 아닌 페이스북에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성장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에는 뭐 이제 물리적으로 결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일부 경제적이나 사회적 계층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퀴어한 몸들이 물리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세이프 스페이스 안전한 공간 뭐 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루이님께서는 이와 같은 퀴어 오프라인 공간의 파편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공간의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온라인 공간부터 이야기하면 온라인 공간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샌디 스톤이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고 인터뷰 중에도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미를 논의하고 있는데 샌디 스톤이나 수잔 스트라이커 같은 이들은 온라인 공간이 트랜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논의를 90년대 계속 해왔던 이들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의 젠더 혹은 외모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외모를 딱 보자마자 뭐 젠더는 무엇일 것이다, 뭐 인종은 무엇이고, 피부색은 어떻고, 뭐 출신 민족은 무엇이고부터 시작해서 약간 드립으로 가면 관상을 보니까 뭐 성격이 어떨 것이다라는 너무 위험한 이 생각까지 그래서 온갖 것들을 이 외모를 통해서 파악해버리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이 외모를 노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아로 출현할 수 있는 곳이 사이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랜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90년대부터 계속 논의해왔고 지금은 사실 많이 익숙해진 논의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또 사실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1990년대 한국 그 퀴어 운동사를 보면 그 퀴어 운동이 초반에 등장하고 그 이것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PC통신이었죠. 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PC통신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인터넷의 옛날 판본이라고 일단 주장하죠. 인터넷 되기 전에 전화 통신을 통해서 이 채팅을 하고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이고, 응답하라 1997을 보셨으면 그 나오는 그 파란색 창이 PC 통신인데요. 보면 약간 여담인데요. 제가 지금 1990년대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라 해서 1990년대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 기증해준 자료를 등록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끼리끼리 단체 활동가들에게 사람들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온갖 바람을 적는데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들이 정말 PC통신이거든요. PC통신 게시판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돌이켜 생각해 보면 PC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접근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통신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당대 필요했던 여러 가지 담론들, 이론들 혹은 활동 방향들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논쟁들이 한국 퀴어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큰 힘으로 작동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퀴어나 뭐 트랜스젠더 퀴어에게 온라인 혹은 사이버 스페이스는 안전하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봐도 트위터 같은 공간들이 트랜스젠더 퀴어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공간, 그래서 많은 퀴어들이 트위터나 SNS,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자신을 정체화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더 그 만들어 가는데 서로 이제 논쟁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온라인 공간이 중요하기만 하다면 제너레이션에 출연하는 모든 이들이 샌프란시스코가 망했어라고 이 공간이 정말 틀려먹었어. 정말 이라고 하는 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로 그냥 그럼 온라인 만나면 되지. 왜 오프라인 공간을 이야기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힘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낫다, 우월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까 지금 사실 온라인 공간과 관련한 많은 고민은 코로나19 시에 더욱더 많이 확장되기도 했는데, 돌이켜 이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퀴어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5월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 뭐 20명이니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이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그 시기에 이태원 게이 클럽에 갔던 이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뭐 마치 발칵 뒤집어지는 것만 같은 사건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한국 주류 언론은 성소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게 바빴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루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찐방 인터뷰, 그 찐방에 그 탐구했던 기사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퀴어 문화가 정말 위험한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위험한지, 이 위험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장면들을 떠올리실 테고요. 동시에 퀴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들은 이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공중파 방송에서 진행하기도 해서 훨씬 더 많은 복잡하고 심란한 그 고민거리들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이태원에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키어에게 안전한 공간,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정말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태원에 갔지? 이 시기에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토록 방역 어쩌고 저쩌고 당시 지금이야 좀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돼
때였나? 어쨌든 약간 그 하루에 한때는 500명이 생겼다고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나 했다가 500명 생겼다고 뭐 그냥 500명 생겼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무던함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몇 명, 몇십 명이 생겨도 고민하던 그때 왜 이태원에 갔지라고 한다면 키어에게 정말 안전한 공간은 직장인가? 아니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인가? 사실은 어디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고 어떤 곳도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 집이 안전한가? 물리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집에 계속 머물기만 했을 때 주는 어떤 고립감들은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태원, 뭐 홍대, 뭐 종로 이런 식의 일부 공간들, 몇몇 공간들 같은 경우엔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길에서 어쨌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나누고 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새로운 친구를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애써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 주는 어떤 힘이 존재하죠. 사실 이 젠더레이션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망했어라고 하는 그 분노는 아마 이곳에서 많은 퀴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천지 그 퀴어 천지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길에서 지나가다가 아, 제 퀴어네 나와 비슷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주는 어떤 기쁨들, 어떤 에너지들을 그리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수잔 스트라이커가 했는지 샌디 스톤이 인터뷰를 했는지 그래서 약간 일종의 향수가 있다고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것이 바로 오프라인에서 주는 힘이기도 하죠. 사실 이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주는 힘은 매우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팔찌를 주렁주렁 차고 다니는데, 아니, 그쵸. 가방에 배지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누가 보면 뭐 그거 뭐 하려고 사고, 뭐 하자고, 차고 다니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내가 누구인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건 잘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스퀘어라고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뭐, 그 동네방네 떠들고 싶다는 느낌이라기보다, 길에서 사실 많은 키워의 넓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길에서 지하철이든 어디든 길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 앞에 가는 사람의 티셔츠에 퀴어 문구가 있거나, 육색 레인보우 배지가 있거나, 그랬을 때 준,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준 어떤 반가움, 약간의 기쁨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뱅글을 차고 팔찌를 차고 배지를 달고 다니고 어떤 티셔츠를 입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 건지인지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 만났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 힘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어떤 표식을 보고 다만 10분이라도 기뻤으면 네, 죄송합니다. 네, 다만 10분이라도 기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괜찮아지길 바라는 어떤 서로에게 주는 어떤 에너지, 힘,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같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오프라인이 주는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자주 마주하게 되면, 이 동네 좋은 동네다, 이 동네 자주 가야겠다,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나? 다음 이사 가면 이 동네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프라인 공동체가 만드는, 이것은 실제 내가 모임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주침이 주는 어떤 힘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고립감들이나 그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죠. 디지털 네이티브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싶기도 하지만, 네, 이것이 너무 오프라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하는 너무 낡은 소리일까라고 하는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둘 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둘 다 매우 큰 힘이 있다면, 가능성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와 같은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한편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온라인에서도 예기치 않은 내가 가입했던 커뮤니티에서 케어와 관련해서 뭔가 우호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반갑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여전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공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이 두 가지 작업이 계속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건 매우 뻔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당분간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바로 이 고민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중요성을 논의했던 이 젠더레이션 젠더노츠의 출연자들도 이 샌프란시스코가 망했다는 데 큰 분노를 했던 것도, 온라인 공간으로서의 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힘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가지는 어떤 아쉬움들, 한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브랜든 티나 작업 중에 트랜스젠더를 복합적인 개인으로 재현을 하고 단일한 사람을 맺히게 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그걸 온라인 채팅의 방식으로 풀어나갔던 작품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로이님이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으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젠더 노트를 보다가, 사실 젠더 레이션을 보면서 특별히 한 명에게 인상 깊었다기보다 이 두 시간의 흐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젠더 노츠는 예전에도 몇 번 봤었던 다큐멘터리이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다큐멘터리여서 몇 번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도 했던 영상인데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이들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미국 혹은 영어권 트랜스젠더 퀴어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 정말로 야, 이 사람들 실물을 보내? 이 사람들 인터뷰를 보내라고 하는 거의 전설 같은 인물들. 샌디 스토어는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기도 하고, 스트라이커니, 막스 발레리오니, 스태포드니 다 하나같이 이 전설적인 인물들, 정말 이 퀴어 프론티어, 최전선에서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활동을 하고 작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 인물들인데, 20년이 지난 젠더레이션에서 인터뷰들을 하는데 다들 월세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먹고 살지? 집을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에 심지어 샌디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도중에 집 구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이 세속적이거나 속물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운동이나 논의에서도 최전선에서 새로운 고민들을 전개했던 이들이, 사실 그래서 기억 속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셀러브리티를 넘어서서 정말 슈퍼스타를 넘어서는 정말 그런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너무도 그렇지 않은 모습, 정말 생활고를 걱정해야 되는 모습인 걸 보았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몇 년 전에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마샤 피 존슨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가 있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은 그 다큐멘터리도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는 그 마샤 피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가 1960년대부터 흔히 말하는 그 스톤을 항쟁 이전부터 해서 스톤을 항쟁에 참여하고, 그 이후로 1970년대 그 트랜스 운동을 정말로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돌이켜보니 이 정말로 최전선에서 역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우와, 이분들 정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특히나 뭐 실비아 리베라나 마샤 피 존슨 같은 경우에 인종적으로 백인이 아니기도 했고 비백인들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리 성매매를 하면서 운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본인들이 거리 성매매를 하면서 노숙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당시 본인들이 동료들이 너무 다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금시설과 퀴어 이슈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도 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이들인데 마샤 피 존스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원인을 알 수 없게 그리고 실비아 리베는 살아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노숙을 하는 상황으로. 정말 무너진 집에 버려져 있는 그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고민이 들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새로운 논의를 만들고, 그래서 지배규범에서 계속해서 배제되고, 삭제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역사 기록으로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이들인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정말 멋진 선배 활동가들, 선배 이론가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수잔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젠더레이션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15년 동안 자기는 본인이 직접 만든 일이 아니면 직업이 아니고는 대학에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근데 실제 다른 데서 스트라이커가 논문을 쓰면 그 학술지에서 논문 챕터로 가기보다는 그냥 활동가 의견 정도 챕터로 정말 배치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해서 분노를 하는 글도 있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최전선에서 정말 새로운 논의들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배제되고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이 최전선의 그 정말 새로운 논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겠구나. 물론 이것을 절망편으로 하면 당신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미래는 생활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절망편인데, 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그 누구도 그 활동을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민을 더 어떻게 넓게 가져갈 것인가. 더 넓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배치시켜 나갈 것인가, 위치시켜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절대 후회하지 않죠, 누구도. 그것은 좀 생활고가 좀 있어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 급진적인 고민들을 받아내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와 같은 고민들이 계속 모든 이들의 인터뷰에서 보여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인상적으로 저에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하자면 그 인터뷰 중에 텍사스라는 분이 그 토네이도를 엄마로 삼으면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서 스스로 대안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정을 선택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토네이도가 텍사스가 티를 맞는 것을 좀 반대하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퀴어 대안가정, 이런 곳에서는 모든 뭔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행위, 특히 그런 약물적 트랜지션을 포함한 그런 행위를 무조건적이라고 응원을 할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이랑도 관련이 있는 이제 사고의 전환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지. 텍사스는 그 엄마인 토네이도는 텍사스를 정말로 아끼고 좋아하는 그 표정과 태도 모든 것을 느껴지는데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이 트랜스여야 하니 뭐 그런 느낌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다른 한편으로 재밌기도 한 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친밀하고 애정으로 지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학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도 그 실제적으로 흔히 말하는 혈연 가족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퀴어 정치는 곧 트랜스젠더 퀴어 정치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혹은 또 그 반대도 성립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는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뭐 퀴어라고 말하건 뭐 LGBT, 뭐 LGBTAIQ 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퀴어와 관련한 범주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여러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런 범주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범주들을 이제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나열하는 범주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열되는 범주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하는가? 우리는 그 LGBTAIQ라고 하면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그 특정 알파벳이 아닌 다른 범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보다 별로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사실 내가 속한 범주 그 알파벳도 모를 때가 많지만 다른 쪽은 더더욱 더 모를 때가 많고 이것은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내가 속한 알파벳이 아닌 다른 알파벳에 대해서는 이성의 규범적이고 이원젠더 체제에 매우 충실한 방식으로 다른 구성원들을 평가할 때도 매우 많다는 점을 일단은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퀴어니까 다 안다, 퀴어니까 대표할 수 있다, 퀴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퀴어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 퀴어여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난 몰라. 라고 해서 그냥 내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는 것. 사실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트위터에서 뭐 에이섹슈얼을 무시한다거나, 뭐 트랜스를 무시한다거나, 뭐 바이섹슈얼을 무시한다거나, 판택지를 무시한다거나 계속해서 다른 그 범주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일시적이고 동성애가 진짜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본인이 모를 수는 있는데 이 모르는 것을 나의 무지를 상대방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토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누락되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는 고민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잠깐 지금 퍼뜩 든 생각은 토네이도가 텍사스가 텍사스의 이 트랜스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나의 무지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그 규정하려고 한 건 아니었었던 건가? 어쨌든 어떤 애정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람을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만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동반자법이나 가족 구성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집단을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안 되는가? 현재는 동성결혼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동성결혼이 되죠. 일부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트랜스와 비트랜스는 때때로 결혼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은 동성결혼이 아닌가라고 하면 인가 해도 아닌가 해도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그렇다면 이 결혼 제도를 어떻게 이 질문은 동성 결혼이 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 관계와 이 정체성 본주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사유해 왔는가 이 주체들의 위치를 어떻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배제한 방식으로 사유해 왔는가와 같은 질문들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동반자를 어떤 주체들로 계속 상상하고 있는가 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와 같이 사는 주체에 스트레스는 있는가 혹은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장애인이 있는가 혹은 다른 인종은 있는가 도대체 이 동반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이 범주 이게 누가 있는가와 같은 이 질문들이 같이 제기되는 어떤 질병들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토네이도와 텍사스가 같이 그 보여주는 그 장면도 바로 이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이나 공동체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는 서로 다른 범주들은 어떻게 새롭게 계속 고민해야 되는가 같은 그 질문이지 않았을까. 토네이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장면 좀 빼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편집되지 않고 나갔다는 건 같이 사는 구성원의 범주를 어떻게 조금 더 복잡하게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와 같은 질문과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20년 뒤에 저희가 젠더네이션에 나왔던 분들이 다시 찾아가는 다큐멘터리가 촬영된다면 어떤 내러티브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내러티브는 모르겠고, 일단 살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샌디 스톤은 훨씬 나이가 많을 거고, 애니도 나이가 좀 많아,
않고, 이를테면 누구냐, 젠더레이션 인터뷰에서 젠더 노출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이야기를 젠더레이션에서 하는데, 그것이 관절도 잘 작동하지 않고 몸이 늙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변해가는 그 지점들을 이 젠더들과 어떻게 엮느냐에 대한 매우 짧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20년 뒤라면 아마 그것이 있었죠. 젠더 노트에서는 출연자들이 다 모이는 한 장소에 모여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젠더레이션에서는 없었고, 샌디 스톤과 애니와 베스만 모이는 마지막에 그냥 배를 타고 고래를 보는 장면에 나와서 너무, 아, 나도 고래 보고 싶다, 갑자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20년 뒤에 새로운 서사가 나온다면, 한편으로는 다시 오였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본인들이 해왔던 이 정치학이 나이즘과 질병들과 이런 것, 그, 스태포드가 아예 도시들이 너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예 그 좀 허허벌판 같이 보였던 그곳에서 어떻게 새로운 곳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늙어갈 수 있고 심각한 질병이 없다면 서로를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이 들어가는 이 모습, 그래서 나이 들에 의해서 몸이 변해가는 것들과 젠더 실천의 고민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은 이동성과 다시 연결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젠더 실천과 이동성과 내가 사는 거주 지역의 환경들을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젠더 노출이나 젠더레이션에서 하지 않았던, 하지만 여기에 출연했던 이들 모두가 단순히 트랜스만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은 사회적인 소수자들, 배제되는 이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수전 스트라이커가 인터뷰에서 트랜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트랜스젠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에서 혹은 자본 경제 체제에서 배제되는 이들, 이주민들, 이민자들, 비백인들 등등등등 많은 이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트랜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이 듦이라고 하는 요소는 다시 몸의 변화, 그리고 몸이 변화가 주는 게 이 젠더에 대한 변화들을 같이 말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좀 말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두 다큐멘터리는 어떤 사람 보시는 관점에 보는 사람들이 각자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민에 있느냐에 따라서 젠더 노출가 훨씬 재밌을 수도 있고 젠더레이션이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의 고민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를 시간 순으로 보면서 같이 고민하시는 기회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이 젠더를 고민할 때, 그리고 트랜스젠더 퀴어를 고민할 때, 혹은 퀴어 이슈를 고민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같이 조금 더 체감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러니 꼭 두 편 다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많이 많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모니카 트로이트 특별전 영화 젠더너츠와 젠더레이션 루비님과 함께한 큐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